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3세인 박정아 씨입니다. 정아 씨는 한평생 고생하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지만 아들네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한 가지 통쾌한 해결책을 찾게 된 정아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랑 함께 들어보실래요? 정아 씨는 어린 아들 민수를 안고 서울에 발을 디딘 날을 기억해요. 남편 재현 씨와 함께 시골을 떠나 온 첫날, 마주한 서울의 빌딩들은 낯설고 위압적이었죠. 단칸방에 들어선 순간 정아 씨는 그곳을 보금자리라 부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솥과 다 찢어진 매트가 놓여 있었어요. 여보, 정말 우린 여기에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아 씨가 묻자 남편 재현 씨는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다 잘 될 거야. 이곳에서 우리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남편 재현 씨의 말에 정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끝없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남편 재현 씨는 서울에 정착한 뒤 새벽마다 건설 현장으로 나갔어요. 남편 재현 씨가 현장에서 일한 지 몇 달 만에 정아 씨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어요. 남편 재현 씨의 손은 벌써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죠. 그가 돌아올 때마다 정아 씨는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어요. 당신 손 좀 봐요. 이렇게 다칠 줄 알았으면. 괜찮아. 내 손이 거칠어져도 당신이랑 우리 민수가 굶지 않으면 그걸로 됐지. 남편 재현 씨는 웃으며 물수건을 받았어요. 정아 씨는 그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속으로 펑펑 울었어요. 정아 씨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설거지를 하고 손님이 쏟아내는 잔반을 치우느라 손이 부러터졌어요. 주방에서 나오면 손이 뜨겁게 욱신거렸죠. 하지만 민수를 위해 버텼어요. 엄마, 오늘도 맛있는 거 해줄 거야? 어린 민수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피로가 다 잊혀졌어요. 그날도 그녀는 민수와 남편 재현 씨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작은 밥상에 올렸어요.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밥이 정아 씨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아들 민수의 생일날, 정아 씨는 아들 민수를 위해 작은 케이크를 마련했어요. 낡은 방 한 구석에 케이크를 놓고 초를 몇 개 밝혔죠. 생일 축하해, 민수야. 정아 씨는 손을 모으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케이크 위 초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린 언젠가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꼭. 정아 씨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년이 지나 정아 씨와 남편 재현 씨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은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받고 그 집 앞에 서 있었을 때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맞죠?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정아 씨가 물었어요. 남편 재현 씨는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이제 우리도 집 주인이야. 여기서 우리 가족 모두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곳은 작은 집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꿈이 담긴 보금자리였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부터 정아 씨는 아들 민수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아들 민수의 가방에 넣어 주었어요. 아들이 학교에 가는 길을 배웅하며 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힘내.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으면서 힘냈으면 좋겠어. 아들 민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정화 씨는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새 옷을 사주었어요. 그날 아침 민수는 낯선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좀 이상한데? 저 잘 어울려요? 민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정화 씨는 웃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아주 멋져. 우리 민수가 제일 잘 어울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 민수가 대학에 합격한 후 민수는 기쁨에 겨워 집으로 달려왔어요. 정화 씨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 나 해냈어 붙었어. 민수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하다. 우리 민수. 자랑스럽다. 정화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밤 가족은 작은 거실에 둘러앉아 조촐한 파티를 열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어요. 민수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자 정화 씨와 남편 재현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민수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돈도 조금씩 더 챙겨줬어요. 민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업에 몰두했어요. 엄마, 아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장학금 받을게요. 민수는 굳은 결심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정화 씨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졌어요. 아들 민수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정화 씨를 찾아온 손녀 서연이를 보며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아나갔죠. 정화 씨는 손녀 서연이가 예쁜 한복을 입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서연이 걸음마를 뗄 때마다 정화 씨는 손뼉을 치며 응원했어요. 서연아, 잘했어. 우리 서연이 정말 잘하네. 서연은 할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더 활발하게 걸었어요. 손녀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정화 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 아이의 밝은 웃음이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정화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주말이 되면 정화 씨는 아들 집을 찾았어요. 그곳에 가서 손녀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화 씨에게는 작은 축복과 같았죠. 손녀 서연이가 자신의 품에 안겨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화 씨는 자신이 이 집의 일부임을 실감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정화 씨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듣다 곧잘 잠들곤 했죠. 서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맞벌이 하느라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화 씨는 손녀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직접 자음과 모음을 적어 넣은 교재를 만들어 매일매일 손녀와 글자를 읽어 나갔어요. 서연아, 이건 가야 따라해봐. 서연은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 하고 따라했어요. 정화 씨는 손녀의 순수한 눈빛에 푹 빠졌어요. 정화 씨는 손주 서연이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큰 인형과 예쁜 옷을 선물했어요. 손녀가 선물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에 정화 씨는 마음이 훈훈해졌죠. 그녀는 손녀와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어요. 할머니,
이 인형 너무 예뻐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형을 꼭 껴안자 정화 씨도 함께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 지연은 정화 씨의 잦은 방문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고마웠지만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자꾸 들었죠. 처음 정화 씨에게 부탁을 했을 때 느꼈던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 지연은 점점 정화 씨가 서연이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는 건 알지만 가끔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며느리 지연이가 아들 민수에게 속삭였어요. 정화 씨는 손주 서연이 다니는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사서 보내곤 했어요. 때때로 학교 행사에 함께 가고 싶다고도 했어요. 아들 민수는 고맙게 생각했지만 며느리 지연은 조금씩 불편함을 느꼈어요. 민수 씨, 어머니께서 우리 서연이 학교 일에도 자꾸 나서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며느리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루는 손주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을 하듯 우리 할머니가 학교에 와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친구들도 다들 친할머니 같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 지연은 그런 딸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서연이에게 할머니 정화 씨의 존재가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들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얼마나 좋니? 며느리 지연이 물었어요. 너무 좋아요. 할머니는 항상 좋은 것만 해주세요. 서연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정화 씨는 더 적극적으로 손녀의 학교 생활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정화 씨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들 민수를 키웠을 땐 자식을 키우는 게 처음이라 서툴렀던 경험이 많았지만 아들을 키워냈던 경험을 통해 손녀에겐 정말 잘해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저녁을 먹다 며느리 지연이가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쁠 땐 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이젠 서연이도 많이 컸고 예전처럼 자주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서연이가 나보다 어머님을 더 따르는 것도 마음에 걸려요. 며느리 지연은 솔직하게 불편한 마음을 꺼내 놓았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지연은 점점 더 시어머니인 정화 씨와 거리를 두고 싶어졌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해되면서도 이제 서연의 부모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졌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인 정화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도 가끔은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서연이와 저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정화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어. 지연아, 그럼 앞으론 가끔씩만 너희 집에 오도록 할게. 정화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어요. 아들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걸까 싶었죠. 버스 창가에 기대어 서연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너무 자주 아들네 집에 갔던 걸까? 그냥 할머니로서 손녀를 돌보고 싶었던 건데. 정화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버스는 정화 씨의 답답한 마음을 알 리 없다는 듯
계속해서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날 저녁 정아 씨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 은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야, 내가 아들 집에 너무 자주 갔어. 그런 건가 봐. 서운하지만 이제 아들네 집에 자주 가지 말아야겠어.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못 간다니 너무 억울해. 정아 씨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은희 씨는 한숨을 쉬며 위로했어요. 정화야, 너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는 게 억울하겠지. 그래도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때? 며느리도 언젠간 내 마음을 알지 않겠어? 은희 씨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정아 씨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정아 씨는 아들 민수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들로부터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 대신 깊은 외로움만이 밀려왔어요. 정아 씨는 아들이 자신을 먼저 찾아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죠. 민수야, 이젠 내가 날 필요로 하지 않니? 정아 씨는 혼잣말로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다리다 지쳐가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연락을 바라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민수는 여전히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정아 씨는 더 이상 아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했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점점 가족으로부터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정아 씨는 서연의 생일날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이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 민수는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테니 다음에 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혼자 집에서 손주 서연이를 생각하며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바라보았어요. 그 인형은 서연이를 위한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갈 곳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이걸 준비했는데 서연이가 이걸 보면 참 좋아할 텐데. 정아 씨는 혼잣말을 하며 인형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외로움이 점점 커져갈 때쯤 정아 씨는 친구 은희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정아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은희야, 내가 필요 없어졌나 봐. 서연이 생일인데도 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집에만 있었어. 정아 씨는 말하면서도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은희 씨는 조용히 듣다가 정아 씨를 다독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선물 하나 전해주고 싶다는데 그걸 오지 마라고 했단 거야? 어버이날 아침 정아 씨는 아들 가족에게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어요. 서연이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은 아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설렜죠. 집을 청소하고 간단히 과일을 깎아두며 그들의 방문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고요했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정아 씨는 핸드폰을 쳐다보며 기다림을 이어갔어요. 오후가 되자 정아 씨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져서 서연이 생각에 근처 공원에 나갔어요. 공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는 다른 할머니를 보며 정아 씨는 마음이 저릿했어요. 나도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정아 씨는 속으로 생각하며 공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정아 씨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서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아 씨는 서연이와 함께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서연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던 때 정화 씨가 손을 잡고 응원해주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스쳐갔죠. 서연아, 잘했어. 할머니가 보고 있잖아. 그때의 정화 씨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라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도 곧 쓸쓸함으로 변했어요. 정화 씨는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우연히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사돈들이 함께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정화 씨는 마치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듯한 고독을 느꼈어요.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죠. 어떻게 나를 두고 사돈들하고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야. 민수랑 지연이가 바쁠 때 서연이를 챙겨줬던 건 나인데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 거지? 정화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화 씨는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삼켰어요. 자신이 마련해준 집에서 아들 내외가 사돈과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죠. 그녀는 홀로 식탁에 앉아 남겨둔 과일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그렇게 민수랑 지연이한테 부담이 된 걸까? 정화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정화 씨는 잠들기 전에 아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오늘 어버이날이었는데 잘 보냈니? 서연이랑 지연이도 잘 있지? 그녀는 혹시 답장이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지만 밤이 깊어져도 민수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정화 씨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 씨는 마음이 복잡해져서 집안에 있기가 답답했어요. 그녀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다 서연이의 생일을 위해 사놨던 인형을 발견했어요. 그 인형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니 손녀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그리워졌어요. 서연아, 할머니 보고 싶지 않니? 정화 씨는 혼잣말을 하며 장난감을 꼭 안아보았어요. 손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어요. 며칠 후 정화 씨는 다시 은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어버이날 사돈만 챙기고 자신은 신경도 쓰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했죠. 은희 씨는 조용히 듣다가 정화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화야, 이제 너도 내 권리를 좀 주장해야 하지 않겠니? 그 집. 너랑 너희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준 집이잖아. 그리고 민수랑 너희 며느리가 맞벌이할 때 힘들게 손녀를 돌봐준 사람도 너인데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살면 안 돼. 내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줘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사람인지 그들도 알아야 해. 은희 씨의 말에 정화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밤 정화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했어요. 그 집을 자신이 마련했음에도 이제는 문전박대 당하는 것 같아 서글펐죠. 그녀는 아들에게 그동안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과 아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에 잠겼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끝에 정화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은희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제 아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집에 발도 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요즘 유튜브들을 보니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집을 다시 찾아온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화 씨를 바라보았어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박정화님의 집입니다. 원하시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화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결심을 굳혔어요. 오랜 시간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조차 밀려나는 기분이 그녀를 쓸쓸하고 외롭게 만들었죠. 그 집이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만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지만 그래도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해. 정화 씨는 속으로 다짐하며 민수와 지연의 집을 찾았어요. 정화 씨는 아들 가족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들의 집으로 갔어요. 가족이라면 언제든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배를 눌렀지만 문을 열고 나온 이는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그녀는 정화 씨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지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은 정화 씨를 집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을 살짝 닫은 채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정화 씨는 그 태도에 당혹스러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이 집을 반드시 되찾아야 해. 정화 씨는 한동안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때 마침 아들 민수가 돌아왔고 상황을 파악한 그는 아내 지연을 설득해 어머니 정화 씨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은 정화 씨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담담하게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이 집은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정화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정화 씨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서늘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버이날에 아무 연락도 없고 내가 공원에 나갔다가 너희가 사돈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 걸 봤어. 너희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걸 이제는 알아. 며느리 지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어요. 잠시 뒤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버이날에 바빴고 저희가 조금 신경을 덜 썼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멀리하려던 건 아니에요. 민수도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변명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정화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변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의 변명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 짐을 빼줘. 이제는 내가 내 권리를 찾겠어. 그녀의 단호한 말에 민수와 지연은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그때 방에서 서연이가 뛰어나와 할머니와 부모님의 대화를 들은 것에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손녀 서연이는 울면서 할머니 정화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죠. 서연이의 울음소리에 정화 씨의 마음은 순간 약해졌지만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서운함을 뒤로할 수는 없었어요. 정아 씨는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애써 냉정을 유지했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쉬운 일은 아니란다. 정아 씨는 서연이를 다정히 안아주고는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민수야, 지연아, 정해진 날짜 안에 짐을 빼렴. 내가 이 집을 너희에게 주려 했던 마음은 사라졌어. 정아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서연에게 작별 인사를 남긴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아 씨는 눈물이 맺힌 채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녀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지만 결정을 되돌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려온 결정이니 마음을 굳게 먹으려 애썼어요. 며칠 후 정아 씨는 친구 은희 씨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집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느니 무언가에 몰두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고자 한 것이었죠. 복지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나이대의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정아 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표했어요. 요즘 세상엔 이런 일도 많지요. 어느 할머니가 다독이듯 말하자 정아 씨는 위로를 느꼈어요. 미술 수업에서 정아 씨는 서툴게 붓을 들었지만 색깔을 채우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옆에 앉은 친구들은 정아 씨를 격려하며 칭찬해줬고 그들의 응원이 조금씩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정아 씨는 몇몇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그녀는 가끔 자신이 겪은 가족 이야기, 아들과의 갈등을 나누곤 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어느 날 정아 씨의 이야기가 복지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잘했다고 응원해 주었어요. 힘내요, 정화 씨. 가족이라고 했어. 무조건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정아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할머니가 정아 씨에게 다가왔어요. 그 할머니는 정아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나도 자식과 큰 다툼을 겪고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들은 정아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집을 돌려받겠다고 결심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손녀와 가족이 그리웠어요. 정아 씨는 그날 밤 내내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정아 씨는 복지관에서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민수네 집을 찾아갔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도착해 보니 집안에서는 이삿짐을 싸는 민수와 지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정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수와 지연은 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며 후회의 마음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정아 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다가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이렇게 큰 상처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민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늦은 건 알지만 난 여전히 너희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하지만 엄마도 조건이 하나 있어. 각서를 하나 작성하자. 정아 씨는 단호하게 각서에 대한 요구를 설명했어요. 사돈들을 챙기든
나도 챙겨주겠다고 약속해. 어버이날이나 명절에도 잊지 말고 나를 찾아와 줘. 내가 어기면 그땐 정말 이 집에서 나가줘야 해. 민수와 지연은 정아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각서를 작성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며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이제 됐어. 여기서 계속 살아. 더 이상 다른 데로 가는 건 생각 안 해도 돼. 정아 씨는 담담히 말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아 씨가 돌아간 후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겼어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두 사람 모두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였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눈물을 훔치며 고백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어머니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말로만 했지 진심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 며느리 지연도 울먹이며 남편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셔요. 저도 저희 친정 엄마라 생각하고 정말 잘할게요. 우리가 어머님에게 사랑을 더 드려요. 며칠 후 민수와 지연은 어머니 정아 씨를 찾아가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전했어요. 편지에는 그동안의 무관심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더 가까이 모시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죠. 정아 씨는 편지를 읽으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썼어요. 정아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며 다시 한번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다 잘해보자.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보자. 서로 껴안은 세 사람의 모습에는 그간의 서운함과 갈등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정아 씨는 아들 가족을 꼭 껴안으며 오래도록 묵묵히 그들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날 밤 정아 씨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거요. 다음 날 정아 씨는 복지관에서 지인들과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고 모두들 정아 씨를 응원하며 그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요. 정화 씨 잘하셨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족의 의미 아니겠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격려했어요. 정아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라고 조언을 건넸던 복지관 할머니에게 자신이 느낀 가족의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보라고 말한 게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없었으면 큰 후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정아 씨는 복지관에서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가족과의 화해와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냈어요. 정아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작품 전시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미술 수업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 작품에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장면이 담겨 있었죠. 전시회 날 정아 씨는 자신의 작품 앞에서 서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지관 친구들은 그녀의 작품을 칭찬했고 정아 씨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이 정아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저도 가족과 멀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정아 씨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정아 씨의 생일을 맞아 민수와 지연은 서연이를 데리고 정아 씨의 집을 찾았어요. 정아 씨는 손녀와 아들의 방문에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민수는 꽃다발과 함께 손편지를 내밀었죠. 엄마,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정아 씨는 손편지를 받아들며 그들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편지에는 그동안의 무관심을 사과하고 앞으로 더욱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어요. 그날 정아 씨와 민수 가족은 함께 식사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서연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땐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정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언니가 입었던 옷을 물려 입고 다녔단다. 그래도 그땐 할머니도 정말 예뻤어.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는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다시 우리를 받아주셔서 앞으로는 예전처럼 외롭게 안 할게요. 정아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이제는 더 이상 섭섭하지 않게 서로를 이해해 보자. 서연이는 집에 가는 길에 엄마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항상 우리랑 같이 살면 좋겠어. 지연은 서연의 말을 듣고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연아. 우리 앞으로 할머니를 자주 찾아가자. 지연은 서연과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약속했어요. 정아 씨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보냈어요. 평일에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손녀와 아들 가족이 찾아와 주니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했죠. 서연이는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할머니가 가르쳐준 추억을 하나씩 기억하며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들 민수는 가끔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가거나 식사도 함께 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잘해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정아 씨는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이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주 할머니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함께 요리도 하고 책을 읽으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어요. 정아 씨는 서연이에게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전하며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없이 소중히 여겼어요. 그녀는 손녀가 자라날 때마다 이 추억이 소중히 남길 바랐어요. 정아 씨는 그날 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사랑과 화해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채웠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야. 정아 씨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다시 찾아온 평온한 일상에 감사하며 잠들었어요. 지금까지 박정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속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말해주듯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아 씨가 아들과 손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새롭게 피워낸 관계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따뜻한 화해와 이해의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길이 때로는 멀고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늘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박정아 씨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70대 초반의 안민규 씨, 최영희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배경으로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잔칫날에 뒤틀린 만남과 어긋난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아가는 영희 씨네 부부의 기대와 실망, 새로운 다짐이 펼쳐집니다. 모든 걸 바치며 키워왔던 자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영희 씨네 부부가 어떻게 복수를 다짐하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찾아가는지 영희 씨네 부부의 여정 함께 해주실래요? 햇살이 따사롭게 스며드는 제주도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규 씨의 칠순잔치가 한 달 남짓 남았고 오랜만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제주도에 내려와 한자리에 모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조금 쉬어가면서 해요. 남편 민규 씨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영희 씨를 향해 소파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 영희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이랑 손주들까지 다 같이 모일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거요. 오랜만에 내려오는 건데 우리 집에서 하루 이틀 푹 쉬고 갈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야죠. 남편 민규 씨는 아내 영희 씨의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칠순이라고 굳이 더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박하게 식사만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 영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 민규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잔치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당신 칠순이기도 하고 그동안 아이들도 손주들도 바빠서 제주도에 자주 못 내려왔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김에 정성껏 대접해주고 싶어요. 남편 민규 씨는 아내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규 씨는 마음 한편으로 자식들이 과연 이 잔치를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었지만 영희 씨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알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민규 씨도 하루 종일 정원과 집안 곳곳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 마당을 깔끔히 정리하고 자식들이 앉아 추억을 나눌 거실도 정돈하며 이곳저곳 신경을 썼어요. 자식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침실에는 깨끗한 이불을 새로 깔고 손주들을 위한 간식과 과일도 하나둘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희 씨는 민규 씨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규 씨는 잔잔히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는 자기 가족들 돌보느라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기대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너무 기대는 말자고요. 그냥 아이들이 와서 좋아하는 음식 먹고 편안히 쉬었다 가는 걸로 만족할게요. 아내 영희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민규 씨의 말처럼 아무렇지 않게 기대를 접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 현우의 상견례 날 겪었던 가슴 아픈 상처가 여전히 영희 씨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현우의 상견례 날을 맞아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영희 씨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손수 다려놓은 옷과 작은 선물을 챙겼습니다. 자식의 결혼을 축복하고 사돈과 인사를 나눌 자리이니만큼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일찍 출발하는 건 아니겠죠? 영희 씨는 웃으며 남편 민규 씨의 긴장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미리 도착해 있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늦는 것보단 나으니깐 말이에요. 하지만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비행기가 2시간 늦게 뜬다는 것이었죠. 남편 민규 씨는 여전히 차분하게 아내를 다독였지만 영희 씨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돈과 현우, 며느리 지영은 식사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영희 씨는 재빨리 수건을 꺼내 땀이 맺힌 얼굴을 급하게 닦고 급히 자리에 앉았지만 첫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어딘가 낯선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 어머님. 드디어 오셨네요. 서울은 원래 차가 좀 많이 막혀요. 며느리 지영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무미건조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돈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비행기가 뜻하지 않게 연착이 돼서 조금 늦었네요. 하지만 사돈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상견례 자리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듯 뻔히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와 민규 씨가 자리에 앉자 아들 현우가 음식을 건네줬어요. 하지만 아들 현우가 건네준 접시들을 보며 영희 씨와 민규 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우가 부모님 드시라고 남겨뒀다며 내민 음식은 미리 덜어놓은 것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은 듯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지런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손을 댄 뒤에 그저 덜어내 놓은 듯 보였죠. 영희 씨는 속으로 우리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늦고 싶어서 늦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은 거고 그래봤자 10분 정도 늦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해 남겨둔 거야? 누가 봐도 미리 덜어놓은 음식은 아니잖아.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저 입꼬리를 올려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수저를 들어 한 숟가락 떠봤지만 그녀의 입안에는 씁쓸함만이 맴돌 뿐이었죠. 영희 씨는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실망은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사돈의 휴대폰이 울리자 바깥사돈은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곧 가겠습니다. 바깥사돈은 자리를 피한 채 전화를 받으며 상견례 자리에 집중하지 않았고 영희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시길래 상견례 자리 내내 전화만 받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옆에서 남편 민규 씨도 그런 무례한 광경을 보며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어 몇 숟가락 뜨다가 이내 내려놓고는 음식에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보, 바깥 사돈이 오늘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시고 음식도 저희가 오기 전에 미리 손을 대신 걸 보니 아마 분명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런 거겠지요. 남편 민규 씨가 부드럽게 위로하듯 말을 건넸지만 그 역시 마음속의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감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의 결혼을 축하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러 제주에서 서울까지 온 건데 영희 씨는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남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서로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바깥사돈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짧은 인사치레만 남기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안사돈도 미안하게 됐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바깥사돈을 따라 나섰고요.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맞으며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규 씨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현우나 며느리 지영이도 각자의 삶이 바쁘겠지. 서운하긴 해도 어쩌겠어. 아내 영희 씨는 남편의 위로를 들으면서도 그 말이 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부모를 위해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자마자 서울까지 올라온 부모를 덩그러니 남겨두고 곧장 갈 길을 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영희 씨였어요. 두 사람은 제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는 상견례 자리에서의 씁쓸한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그런 상견례 날의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며 영희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남편 칠순을 맞아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니 그저 행복하고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이번에도 뭔가 두 사람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 민규 씨는 그런 아내 영희 씨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없이 응원했습니다. 아내가 가진 기대가 크다는 걸 알지만 혹여라도 자식들이 이번에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면 아내가 받을 상처가 클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는 묵묵히 영희 씨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민규 씨의 칠순날이 밝았습니다. 영희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차린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갈비찜과 불고기,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할 과일과 치즈, 감자튀김까지 한자리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즐길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담아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믿고 싶었어요. 영희 씨는 손수 마련한 음식을 한 상에 예쁘게 차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잔칫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설레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손주들이 행복한 웃음으로 음식에 손을 대고 자식들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오전이 지나고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먼저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손주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 현우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피곤한 듯 짐을 내려놓고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좁아서 그런지 피곤하네요. 비행기 타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들 현우는 인사도 대충 건너뛰고 휴대폰을 꺼내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의 무심한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현우야, 오느라 고생 많았지? 자주 못 오는 거 알지만 오늘은 아빠 칠순이니만큼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자꾸나. 며느리 지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영희 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딸 미나도 도착해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 딸 미나는 어머니의 노고를 헤아리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고 영희 씨는 그제야 조금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영희 씨는 준비한 음식을 손주들에게 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맛있게 해놨으니 여기 있는 거 한번 먹어볼래? 손주들이 행복하게 음식에 손을 댈 거라고 기대하며 미소 지었지만 손주들은 그저 고개를 젓고 장난감에만 신경을 쓸 뿐이었어요. 손주들이 무심히 할머니가 차린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영희 씨의 마음이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손주들에게 다시 한번 먹어보기를 권해봤습니다. 갈비찜이 정말 맛있단다. 할머니가 너희 생각해서 정성껏 만든 거니까 조금이라도 먹어보자꾸나. 그때 며느리 지영이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며느리 지영은 전혀 미안함 없이 말을 이어갔고 영희 씨는 그저 당황해서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딸 미나가 그 말을 듣고 불편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새언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아이들한테 한 번씩 먹게 해보면 좋잖아요. 너무 쌀쌀맞게 대하지 마세요. 지영은 미나의 지적에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아가씨, 그건 아가씨 생각이고요. 제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굳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의 미묘한 갈등이 어머니가 차린 잔치상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영희 씨는 두 사람이 더 말다툼을 벌이기 전에 나섰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너희 아빠 칠순이잖니. 다들 같이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니 서로 언쟁하지 말고 그냥 서로 먹고 싶은 걸 먹자꾸나. 하지만 이미 차가워진 분위기는 쉽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한숨을 쉬며 다들 자잘한 걸로 싸우지 말아요. 편하게 먹고 즐기다 가면 되잖아요. 라고 했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사무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희 씨는 자식들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느끼며 애써 차린 음식과 그동안 혼자 설렜던 마음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속이 아파왔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눌 거라는 기대는 서서히 깨지고 있었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손주들이 좋아할 것이라 기대하고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배달 앱을 열어 무엇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며느리 지영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영이가 말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피자와 치킨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다른 음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서운함과 실망이 밀려왔지만 영희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오늘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해 놨잖아. 피자랑 치킨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며느리 지영이는 영희 씨의 말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피자랑 치킨을 더 좋아해요. 오늘은 아이들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요. 그게 서로 더 편할 거예요. 영희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애써 준비한 음식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며느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를 채우려고 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순간 서운함에 입을 다물었지만 그저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분위기가 더 어색해질까봐 다시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피자와 치킨이 도착했고 손주들은 기쁜 얼굴로 박수를 치며 그 음식들에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차려진 밥상에 눈길도 주지 않고 피자와 치킨을 즐겁게 먹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는 조용히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는 손주들의 모습에서 서운함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딸 미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피자와 치킨에 환호하는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참다 못해 눈길을 지영에게 돌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새언니, 그래도 오늘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에게 한 번쯤 먹어보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굳이 꼭 오늘 피자랑 치킨을 시켜야 돼요. 며느리 지영은 딸 미나의 지적에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런 음식이 더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야 감사하지만 아이들 입맛도 생각해야죠. 딸 미나는 답답한 마음에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언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하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거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 지영은 딸 미나의 말에 순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아가씨, 꼭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편하게 먹고 싶은 걸 먹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요. 서로의 의견이 맞부딪히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롭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불쾌한 표정으로 딸 미나의 말을 무시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고 미나는 부모님을 대신해 서운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는 듯 지영을 계속 쏘아보았습니다. 한편 영희 씨는 자식들 사이에서 커지는 긴장감을 느끼며 두 사람을 말려보려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 칠순인데 서로 언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자꾸나. 오늘은 다들 즐겁게 보내자고 마련한 자리니 싸우지 말자. 하지만 이미 차가워진 분위기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딸 미나의 태도에 여전히 마음이 상한 듯 표정이 굳었고 미나는 그런 지영을 보며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탁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싸늘해진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태도에 불과했습니다. 아, 다들 자잘한 걸로 싸우지 말자고요. 그냥 편하게 즐기면 되잖아요. 엄마 아빠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아들 현우의 그 무심한 태도는 영희 씨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랐지만 그들에게 있어 부모가 차린 정성과 가족의 의미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 모임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고 영희 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인 채 영희 씨는 자신이 차려놓은 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잔치상이 끝나갈 무렵 남겨진 것은 빈 피자, 상자와 치킨 뼈, 그리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영희 씨의 음식들이었어요. 영희 씨는 식탁 위에 남아있는 음식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이 이렇게라도 찾아왔으니 다행이다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현우가 지갑을 꺼내 조용히 다가와 5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을 꺼내 영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칠순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지금 저희도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많이 드릴게요. 현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품권을 건넸습니다. 영희 씨는 지폐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단돈 5만 원이 너무 무심한 태도라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를 찾은 자식들이 부모의 생일을 위해 준비한 것이 겨우 이 한 장의 상품권이라니. 마음이 저릿해진 영희 씨는 속으로 차마 표정을 숨기고 그냥 고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딸 미나가 아들 현우를 쳐다보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칠순인데 5만 원짜리 상품권이 뭐야? 이건 너무 성의 없지 않아? 아들 현우는 딸 미나의 반응에 짜증을 참지 못하며 한숨을 쉬고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미나야, 내가 뭘 알겠어?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너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초콜릿이 선물이라니. 그게 더 형식적이고 무신경한 거 아니야? 딸 미나는 얼굴이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달달한 것을 좋아하신다며 제주도에서 고른 초콜릿을 건넸을 뿐인데 오빠에게서 이렇게 비난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현우는 미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게 진심으로 준비한 선물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하지만 아버지 칠순인데 겨우 제주 초콜릿이라니. 내가 아버지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어이가 없네. 그거 그냥 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공항에서 하나 사온 거 아니야?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고 지켜보던 지영은 이런 상황이 더욱 난감하다는 듯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며 가슴이 아파왔고 조용히 둘을 말려보려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 아빠 칠순날이잖니. 서로 이렇게 다투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꾸나. 그러나 이미 감정이 격해진 현우와 미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차마 갈등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미나를 계속 쏘아보며 말했어요.
미나야, 정말 내가 부모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초콜릿 선물이 전부야? 미나도 질세라 오빠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그럼 5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 건네는 게 그리 대단한 거야? 누가 더 성의가 없는지 모르겠네. 현우는 미나를 향해 또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미나야, 너나 잘해. 넌 뭘 잘했다고 남한테 지적질이야? 이 싸움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영희 씨는 당황한 얼굴로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보며 중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쏘아보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자식의 손을 잡아 멈추게 하며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라. 얘들아, 이게 뭐니? 내 아빠 칠순에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 엄마가 너희를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잖아. 부모님 생일에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러나 이미 커진 갈등과 차가워진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미나는 결국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자식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영희 씨와 민규 씨는 뒤에 남겨진 쓸쓸한 정적 속에서 멍하니 자식들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규 씨의 칠순이 끝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희 씨와 민규 씨는 잔칫날에 불편했던 기억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의 싸늘한 분위기와 자식들 사이의 다툼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규 씨가 아내 영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을 때 꼭 세계 여행을 가보자고 약속했던 거 기억나요? 언제든 아이들 키우고 난 뒤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약속했던 거. 영희 씨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전 약속했던 둘만의 여행. 그 말을 들으니 어느새 잊고 지냈던 그 약속이 떠오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더 앞서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 와서 세계여행이라니 나이도 있고 그만한 돈도 없고 너무 무리 아닌가 싶어요. 민규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희 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자식들 다 키워놓고 떠나는 둘만의 여행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고요. 자식들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민규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의 결심이 서린 눈빛에 영희 씨는 이번만큼은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용기 내서 떠나봐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도 해야겠죠? 민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살았던 집에 현우네가 계속해서 살고 있고 투자용으로 사둔 작은 빌라에 미나가 지내고 있잖아요. 이번 여행을 위해 이제부터 월세를 좀 내라고 전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좋은 마음에 그냥 도와주었지만 내 칠순날에 우리 아이들이 보인 행동들을 보니 더는 그냥 도와만 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영희 씨는 마음이 약해져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민규 씨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었던 집에 이제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자식들이 영희 씨네 부부에게 보인 실망스런 행동들을 보니 더는 자식들에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며칠 후 민규 씨는 자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제부터는 서울의 집과 빌라에 월세를 내고 거주해주면 좋겠다. 그동안은 우리 자식이니 그냥 지원해줬지만 이제는 우리도 받을 건 받아야 할 것 같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민규 씨와 영희 씨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꿈꾸며 여행 준비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의 날씨에 맞는 옷을 고르고 여행 루트를 정리하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는 시간이 주어지니 둘 다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자식들로부터 반발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전화한 건 아들 현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월세를 내라니요? 이제 와서 갑자기 부담을 주시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민규 씨는 현우의 불만 섞인 말에 잠시 말을 멈추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와 이번 칠순 때 참 많은 걸 느꼈단다. 우리도 너희를 위해 많은 걸 해왔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삶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란다. 그동안 무료로 거주해온 것을 고맙게 생각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현우는 그런 민규 씨의 대답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빠듯한지 아세요? 요즘 서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레 월세를 부담하라고 하면 저희는 어쩌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배려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월세를 받으셔야 하겠다면 시세보단 훨씬 저렴하게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규 씨는 아들 현우의 다급한 반응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으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 대접 안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걸 너희에게 내어줄 수는 없어. 월세 깎아줄 생각도 없고 시세대로 똑같이 받을 거니 불만 있으면 전화 끊으렴. 현우는 불만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희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네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와의 통화 후 영희 씨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딸 미나였습니다. 미나 역시 불만을 감추지 못한 채 바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서운해요. 영희 씨는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남편과의 대화에서 마음먹은 결심을 떠올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너희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니? 아빠가 뭐 비싼 선물을 기대했겠어? 하지만 제주도에서 그 흔해 빠진 제주 초콜릿을 어떻게 아빠 칠순 선물이라고 사올 수가 있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미나는 답답한 마음에 숨을 고르며 불만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영희 씨는 딸 미나의 말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나야,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 결심 바꿀 생각 없으니 더 할 말 없으면 그만 전화 끊으렴. 미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결국 딸 미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고 그날 이후 자식들로부터 연락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민규 씨와 영희 씨가 꿈꿔왔던 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결정을 통보한 후 몇 주가 지났고 월세를 내라고 하니 연락 한 번 없는 자식들에 대한 씁쓸한 감정을 민규 씨와 영희 씨는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여행 준비를 해온 두 사람은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허전함을 애써 외면하며 떠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제주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제주 바다와 풍경들이 이제는 잠시 동안 작별을 고해야 할 그리운 장소로 다가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희 씨는 지난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살 때가 된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은 추억을 쌓자고요. 민규 씨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야. 자식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겠지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을 즐겨보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생각에 민규 씨와 영희 씨의 얼굴에는 설렘이 감돌았어요. 서로가 평생을 함께하며 기대고 의지해온 삶 속에서 이제는 자식이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비행기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여행 가방보다 훨씬 무거운 감정이 짐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미련을 조용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은 민규 씨와 영희 씨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 너머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천천히 작아지며 멀어져 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과 남겨둔 모든 기억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민규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자식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을 위해 웃고 즐기며 살아가 봅시다. 영희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살짝 닦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아쉬움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가올 여행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정성,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민규 씨와 영희 씨는 자식이 아닌 자신들만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규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았던 부부가 비로소 자신들만의 인생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울림을 전달해 주었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민규 씨, 영희 씨 부부를 위해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중한 길 위에서 따뜻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